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미쿡 정치농장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재외국민 투표 날짜들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게 각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3월 28일, 9일 뭐 이런 식이고, 다른 지역은 뭐 4월 초도 있고 하니까요. 각 지역 영사관 투표할 장소에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주로 3월 말에 투표를 하시는 거네요. 재외 그렇죠. 국민들은 미주에 예, 계신 분들. 3월 말부터 이제 4월 초까지 있으니까요. 투표 신청하셨으면 반드시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주에 사시는 동포분들이 어디다 투표할 건가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보신 것이 있나요? 예. 지난주에 이 한국 방송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조국 혁신당. 이 결국 이름도 이제 졌고 인재 영입도 계속 하고 있는데 반응이 의외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정당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진영을 다 갖춘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있고 개혁신당이 있고 여기 민주당이 있고 뭐 개혁진보연합이 있고 이제 조국혁신당이 있고 이제 정의당이 또 있고 녹색정의당 나름대로 진영을 갖췄으니까 우리 미주에 있는 한인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들을 할까? 이런 설문조사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한번 해봤어요. 뭐 대단히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몇 명한테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미주 한인들 전체를 대표하는 분은 아니고 활동을 좀 하시는 분들입니다. 나름대로 세월호 모임에도 활동을 하시고 또 통일 문제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한 거기 때문에 주로 민주 진영에 있는 정당들에 대한 선호도를 중심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제가 마쳤습니다. 우리 미주 한인 세상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일단은 기쁘고, 그 결과는 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파란 색깔이 검찰 독재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의견. 빨간색은 야, 조국 혁신당 요새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한번 기대감 만땅. 그 다음에 녹색은 야, 소용없다. 국힘이고 민주당이고 개혁신당이고 조국혁신당이고 녹색정의당이고 차라리 이름 없지만 깔끔하게 또렷한 진보당이나 군소정당 그게 좋아. 이게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이나 뭐 녹색정의당이나 뭐 팬덤 정치가 이제는 너무나 만연해서 도대체 정치에 빛이 안 보인다. 이런 것이 4번입니다. 보라색. 그래서 이 민주당에 집중해야 된다. 조국 혁신당이 기대한다가 사실은 숫자가 똑같이 나왔어요. 39%. 그런데 조국 혁신당에 대한 기대는 38%라고 이렇게 된 거는 왜냐하면 한 명이 민주당에 집중해야 되는 것도 좋고 조국 혁신당도 좋고 군소정당도 좋다 뭐 이런 순서가 매기고 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가산점을 줘서 방송 녹화가 끝난 이후 설문 응답이 더 들어와서 새로운 결과를 알립니다. 조국 혁신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항목이 43%로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민주당에 집중해야 한다가 36%입니다. 미주 한인들 사이에선 조국 혁신당에 대한 기대가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민의힘당은 없네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미주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예 그 보수 정당에 대한 질문은 뺐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아마도 국민의힘에 실망한 보수나 중도층에 좀 더 표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국내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뭐 ATN이나 뭐 채널A나 TV조선, KBS 이런 데도 물론이고,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선전하고 있다, 뭐 비등비등하다, 오차범위 안에 있다, 뭐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이제 정당을 알아봤고 그 정당들이 어떤 것들을 지향하는지 어떤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양희님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제가 2024년 올해 4월 10일 날 있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어떤 공약을 하는지를 이제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뭐 요즘 특히 한동훈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국회의원들보다도 당 차원에서 공약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 공약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지금 한국의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라는 곳에서 2023년 12월 달에 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이행 분석 발표를 요번 1월 말일 날짜로 했더라고요. 참고로 지금 이렇게 아주 멋지게 파워포인트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실천 본부에서 나온 겁니까? 양희님이 만드신 아니에요. 겁니까? 제가 보시는 분들을 좀 더 눈을 좀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려고 제가 시간을 내서 만들었어요. 이야, 대단하다. 우리 미국 잘 정치농장 만드셨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네, 양이가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 조사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잠깐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설명을 한 거를 읽겠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매니페스토 본부라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 251명, 12월 말 기준에 253명 중 공석이 2명을 제외했다고 하네요. 대상으로 해서 약 2개월간 공약 이행도 및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매니페스토 본부는 2024년 3년 12월 11일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의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 현안과 재정 확보 내용 및 의정 활동을 묻는 공약 이행 및 의정 활동 관련 질의서를 공문을 통해서 국회의원실에 전달하였고 2023년 12월 28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1차, 2차 평가를 실시해서 얼마 전 1월 30일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나온 게 공약 완료율이 51.83%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국회의원 그 임기가 4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공약 중에서 완료된 게 현재 아까 좀 전에 말한 그 51.83%, 4,925개가 완료가 됐고, 추진 중인 게 4,200개로 52.12%, 그 다음에 보류인 상태가 288개, 그리고 폐기가 76개가 있다고 해요. 근데 추진 중인 게 4,002개잖아요. 52%. 이것도 사실은 회기 중에 다 끝내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뭐 완료 중인 것과 추진 중인 거 합치면은 103%네? 추진 중인 게 42.12%예요. 네. 그거, 네, 잘못했습니다. 타이포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좋은 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리고 21대 이 51.83%가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20대랑 비교했을 때는 5.3%가 증가했고 19대랑 비교했을 때는 0.59%가 증가한 거고 18대와 비교했을 때는 16.67%가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제가 그래서 생각해도 어쨌든 아까 그 네. 완료한 것과 추진한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게 꽤 열심히 되고 있구나, 이행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좀 느끼겠는데요? 네, 그래서 좀 그래도 민주당에서 많은 그 의석수를 가지고 좋은 결과를 그래도 좀 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역별로는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볼게요. 강주 지역이 66.86%예요.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되나 보니까 뭐 강주 지역 다 알겠지만 민주당이 7의석 그리고 개혁신당 이거 한 명은 양양자 의원이에요. 원래 민주당이었잖아요. 그래서 개혁신당으로 나가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인천 지역이 63.43, 민주당이 9, 국힘이
둘, 무소속 둘, 그리고 충남 지역이 58.33으로 민주가 4, 국힘 5, 무소속 1, 그 다음에 새로운 미래 하나. 이렇게 됐고, 하위 지역은 세종, 제주 지역이 45.61, 그리고 부산 지역 45.2, 강원 지역 44.74,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국힘에서 14석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안 좋은데 그 영남 지역에서 가장 그래도 변화가 있는 곳이 부산 지역이잖아요. 이렇게 공약률이 안 좋다면 어쩌면 22대 개헌 선거에서는 조금 변화를 그렇다면은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6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안 좋고 참 이 국민의힘이 있는 데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공약이 꼭 본인들이 노력을 안 했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재정적인 문제도 있어 지원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중앙 정부에서도 협조를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거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양희님이 지적하셨듯이 딴 데는 뭐라고 이렇게 뭐 국힘이 잘못했어, 뭐 민주가 잘했어 할 수 없는데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뚜렷이 보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국힘당이 네.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데 이행률이 굉장히 낮다. 이거는 이제 네, 하나의 제가 특이할 만한 오늘 상황이네. 예. 그 분석 결과에 대한 영남일보의 기사를 보니까 대구 지역이 전체적인 영남 지역의 지역별 이행률보다는 높지만 영남 지역이 좀 뭐 수도권이나 이런 호남보다는 낮다. 그렇게 좀 솔직하게 적기는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최종 공약 완료율은 50.54%인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재정이 필요한 공약 중 28.3%는 재정 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공약을 남발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완전히 인심 쓰듯이 선심형 그런 공약인 거예요. 뭐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근데 지금 우리 다 이미 계속 여러 번 얘기했었고 비판도 했었는데 지금 없잖아요, 재정이. 재정이 없어서 R&D 예산 다 깎고 정말 중요한 예산들 다 깎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정부에서 여당에서 공약하는 것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는 이런 거 하겠습니다. 한 공약들 중에 28%는 사실은 재정 확보가 하나도 안 된 거 그렇죠. 남발이나 그러니까 마찬가지다 그 얘기인가요? 맞아요. 재정이 예. 없으면 아예 시도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마디로 공약이 거짓된 공약인 거죠. 예. 허황된 일공짜 공약이 공약인 된 거네. 거죠. 예. 재정에 대한 네, 대책 같은 거 마련 없이 그냥 네. 떠벌린 거구나.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까 얘기했지만 대구 지역이 지금 56.87인가요? 그래서 영남 지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높지만 그래도 어, 전국 인천이나 평균으로 보면 광주보다는 뭐 그냥 네, 중간 정도밖에 안 되네요. 네. 그리고 대전 지역도 좀 낮고 강원 지역 안 좋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인천과 광주가 제일 높네요. 인천과 광주가 네. 이행률이 제일 높네. 네. 그 서울 지역도 49.73으로 사실은 그렇게 많이 높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전라도 전체적으로 호남 지역이 되게 높은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음. 네, 그러니까 정치를 그만큼 많이, 예, 그 지역 네, 유권자들이 공약을 그냥 듣고 그냥 펴주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맞아요. 예, 그걸 기억하고 그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이행하는지 감시하고 네, 주문하고 요구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네, 그만큼 깨어 그렇게 있는 해석해 볼 거죠.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최근 몇 주 동안 이렇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양당의 공약 비교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어셈블리 인사이더라는 데서 기자가 정리를 한 건데요. 지금 이제 젊은 청년 세대를 타겟으로 해서 뭐 도심 철도 지하와 뭐 주변 부지, 구도심 재개발 부지 활용, 주택 공급 활성화 이런 국민의힘이
지금 저기 공약을 내는데 이제 저 개인적인 그 의견으로는 제가 본 여러 기사를 보거나 했을 때 지금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발언 중에 하나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고층 아파트를 재개발을 하려면 고층 아파트가 문제가 있다라는 판정을 받아야지만 재개발이 가능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 있다는 그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는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 없이 무조건 다 승인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거 되게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예전에는 다 낮은 저층 아파트였기 때문에 개발을 하면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이익들이 났어요. 실제로 그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도 부자가 되고 건설회사도 부자가 되고. 근데 지금은 아파트가 이미 고층이 돼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또 고층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더라도 뭐 많아야 5층 정도 더 올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수지가 맞지 않는데요. 아,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10층, 오래된 네, 10층 아파트를 다 무너뜨리고서 똑같은 그쵸. 부지에다가 20층을 세워버리면, 예, 맞아요. 매출이 훨씬 더 커지고, 그렇게 네, 되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에 거기 아파트 일부러 재개발 지역 아파트에 막 사서 들어가고 막 그런 꼼수들도 많이 예, 부렸잖아요. 왜냐면 돈이 예, 되니까. 근데 예.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론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계속 대한민국의 녹지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다 풀어버리고 그래서 자꾸 꼼수를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법을 자꾸 이 기존에 있던 법들을 다 바꿔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2030 청년 세대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한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청년들이 이거를 잘 파악해서 받아들일지, 그리고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월 3만 원의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왜냐면 딱 나이가 정해져 있으면 돈 걱정하지 않고 얼마든지 많이 활동하고 뭐 일하러 가고 그럴 때 이런 데서 보조를 해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저출생 대책, 뭐 어르신 맞춤, 서민 소상공인, 그리고 특색 있는 공약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느낀 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즉 그 국민의힘에서 내거는 공약들은 현재 국민의힘 여당이 그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들을 예산 다 깎고 무슨 제도를 다 더 안 좋게 만들고 막 이런 상태에서 내놓는 이 공약들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반대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걸 지킬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많은 것들이 그 더불어민주당 혼자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도 않아요. 한마디로 여당과 정부의 협조를 받아야만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거는 각 지역별로 국회의원들이 보면은 공약을 잘 지킨 내역들은 자기 지역에 있는 공약이에요. 그런 것들은 공약률이 높아요. 근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모든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것들은 잘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 총선의 요번에 공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저는 보고 싶고 이거가 어떻게 지켜질 건지 계속해서 한번 확실하게 다음번에 분석을 한번 하는 거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음. 네. 무엇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은 이런 공약을 내놓겠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 뭘 유치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굉장히 들으면 환상적인 그런 공약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꼼꼼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선심성 공약들이 남발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게 하네요. 염사 씨, 미국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예, 미국 이제 대선 소식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결국 슈퍼 투스데이 어제 전체 선거인단
숫자의 거의 한 3분의 1을 뽑는 중간 기초선거 프라이머리를 어제 마쳤는데 그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에서 뭐 압승을 했죠. 이거는 뭐 이견이 없었고 그리고 나서 결국 니키 헤일리 후보는 사우스캐롤라이나 가서 이제 선거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딱 짚을 이야기들이 있어요. 첫 번째, 트럼프가 공화당의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은 사실인데 니키 헤일리를 찍었던 공화당원들은 트럼프를 본선에서는 찍지 않겠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요게 있어요. 요게 옛날 공화당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공화당 같은 경우는 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싸웠지만 끝나고 나면 그 공화당 표들이 다 공화당 후보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많은 투표를 받았지만 현재 트럼프한테 보내지 않은 표들은 11월에는 안 온다. 이런 점이 하나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물론 여론조사에서는 아직도 트럼프가 우세해요, 바이든보다는. 그렇지만 요 한 가지 점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니키 헤일리도 패배는 인정했고, 선거 캠페인을 이제 중단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트럼프를 인도스한다, 후보로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점이 또 달라요. 그전, 경선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지지자들의 유권자 성향을 이렇게 분석한 게 있는데, 칼리지 디그리 갖고 있는 사람, 대학교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트럼프 지지자가 별로 많지 않아요. 뭐 50%보다 낮아요. 그런데 대학교 학위를 갖지 않은 사람은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구리님은? 아무래도 대학 졸업 소지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매스미디어를 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스스로 또 읽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저는 다른 양이님은요? 생각인데요. 사실 지난번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미 결과적으로 우리가 발표가 됐던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할 때 레드넥이라고 얘기하죠. 그 미국 노동자들인 거예요. 저소득층, 대학교 이상의 그런 교육을 받지 않고 그래서 노동을 하는 그런 블루칼라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외국인들 때문에 직장도 많이 잃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본인들이 그리고 계속해서 트럼프가 많은 메시지들을 이민 그런 정책 같은 것들도 더 엄격하게 해서 우리 국민들을 더 지키겠다, 뭐 더 잘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삶이 그만큼 힘들고 팍팍할수록 뭔가 그런 불만을 이렇게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를 트럼프는 항상 이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저는 그 사람들이 지지를 하는 게 그렇게 아무래도 교육을 좀 적게 받은 사람들이 더 직장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노동자 그런 일을 하는 게 더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엔 몰랐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나 이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이 맞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 대학교 학위 소지자나 뭐 대학교 학위가 없는 사람이나 뭐 능력이랑 뭐 이런 거는 사실 비슷해요. 뭐 사람이 뭐 그렇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능력이나 뭐 지능이나 이런 게 오히려 학교는 안 갔지만 똑똑한 사람도 많잖아요. 능력 발휘도 잘하고. 근데 뭐가 있냐면 제 생각에는 대학교 간 사람은 그 20대 때 초기에 그래도 큰 도시에 가서 대학에서 다양한 문화의 학생들을 그래도 겪고 또 다양한 학문을 접하고 그래서 좀 이해하는 그 넓이가 커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만
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미국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백인만 있는 동네에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거 아세요? 네. 다른 동네 가보질 않고 백인만 있고 흑인이나 다른 뭐 아시안이 없는 걸로 아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동네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왜 그걸 뭐 TV 보고 이러면서 다 알겠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 생활 테두리에서만 살아요. 그 동네에서만. 그래서 모든 게 백인이고 그 뭐 증조부 고조부 때부터 내려와서 이 나라는 내 땅이야. 그냥 그 생각으로만 딱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민자가 어떻고 뭐 아시안이 어떻고 라티노가 어떻고 뭐 블랙이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무슨 뭐 정치적으로 따지고 문화적으로 따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 소박한 거예요. 저거 우리 땅인데 이거 왜 저 사람들이 뭐 목소리 높이고 그래.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런 거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거든. 그러니까 그냥 몰빵 가는 거예요. 그냥 몰빵. 하여튼 그렇게 이거는 미국 안에서만 알 수 있는 그런 심리 상태입니다. 하여튼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이번 대선 경선의 과정에서 얻은 하나의 교훈은 무엇이냐? 오늘의 영어 단어 시간입니다. uncommitted. 이거는 뭐 시키지 말자. 불쌍해서. 뭐 uncommitted라고 하지 말고 uncommitted라고 좀 T자를 네. 부드럽게 발음만 해주시면 uncommitted. 역시 양희님 uncommitted. uncommitted인데 자 뭐냐면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런 행동을 할 거야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committed라고 한다면 uncommitted는 밝히지 않는 거예요. 의사를 밝히지 않는 거 보류하는 겁니다. uncommitted 바로 민주당 경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뭐 현직 대통령으로서 민주당 경선을 하죠. 물론 하나마나한 경선이긴 하지만 상징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경선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시간 같은 데서는 바이든의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 팔레스타인에 대한 정책이 항의하기 위해서 이 인종학살을 왜 그렇게 그만둬두고 지지부진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거냐? 그거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바이든의 표를 주지 않고 uncommitted의 표를 한 겁니다. 그게 미시간에서는 10%가 넘었어요. 꽤 많은 숫자가 그 항의를 한 거고 그걸로 미시간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번에 슈퍼 투스데이에서는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20%가 넘었습니다. 꽤 많은 숫자죠. 사실은 뭐 바이든의 이스라엘 정책보다 트럼프의 이스라엘 정책은 아예 노골적이잖아요. 아예 대놓고서 이스라엘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바이든은 그래도 미안한 척이라도 하죠. 겉으로. 그리고 부통령인 카밀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뭐 시스파이어를 원한다 뭐 이렇게 그냥 그래도 립 서비스라도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트럼프는 아예 그런 거 없죠. 아예 그냥 이스라엘 전폭 지지고 뭐 팔레스타인은 무조건 가서 쳐부숴서 때려 부시는 거를 원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바이든에 대한 이렇게 항의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위험성도 감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uncommitted로 표를 던지는데 적어도 10%, 20%,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10%가 넘었어요. uncommitted가. 그만큼 지금 미국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런 잘못된 정책들에 대한 이 유권자들의 항의가 이렇게 강하게 표시되고 있다. 이것이 이번 경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미국 소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팔레스타인 집회 갔다 왔을 때도 그때 갔을 당시에 그 어떤 분이 이번 투표할 때 바이든도 트럼프도 찍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그거에 동참하고 계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미국 정치농장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